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 오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겹쳐 말 그대로 내우 외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박영수 특별검사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했던 부분,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느냐인데 차 교수님, 네. 예상했던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면서 최순실과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앞서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론은 이 삼성도 일종의 피해자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 청와대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이 강제적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특검의 그 입장은 저희 180도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재용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가를 위해서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430억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아마 이 향후 그 공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지금 이 뇌물 혐의를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검찰 수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똑같은 케이스인 롯데나 SK에 대한 추가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하나의 초미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또 혐의 중에 하나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몸통이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더 추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혐의는 이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이 과연 그러면 이화여대는 가면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이 지금 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이대가 후순위였는데 그걸 바꿔치기 하도록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어진 주요한 혐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 내내 논란을 겪었는데 박 교수님,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측 그런 일 없다. 전혀 특혜를 지시하거나 이해관계 없다. 이렇게 좀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검찰의 수사 발표라는 건 혐의니까요. 아직까지는 죄가 입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을 앞둔 시점 오늘 6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이걸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최초에 발표한 내용들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 강요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청와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직간접적으로 해명을 했다. 뭐 기치료 아줌마라든지 주사 아줌마가 드나들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나왔는데 네. 세월호 부분에서는 그 15일인가요? 그 밤에서부터 16일 아침 10시까지 부분이 뭐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번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수사 발표가 이 탄핵 판결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아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나 뭐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이 72명 다 사돈의 8조 모아보니까 2,700억인데 부전 조치한 혐의는 안 보인다. 최순실 씨 재산만 보면은 한 228억 정도다. 요 동자가 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경영권 승계하고는 뭐 관계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관계 없다고 그랬는데 특검 수사 결과 밝혀진 거는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을 몇 차례 독대한 자리에서 내 임기 중에 내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 경영권 승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거는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그 당사자인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 그 생각에 따라서는 삼성하고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강요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 그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삼성한테 승마협회를 맡아가지고 예. 좀 그쪽에 좀 지원해달라.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정유라를 지원해달라는 거였는데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이제 맡아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제 맡게 됐고 원래 한화가 하고 있던 걸 넘겨서 맡게 됐는데 두 분 그다음에 만났을 때는 한화가 맡았을 때보다도 더 지원이 안 부족하더라. 된다고 불만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아뜨거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더니 그다음 만났을 때는 또 고맙다고 또 이야기하시고 특히 정유라를 딱 지명하면서 정유라를 그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최순실 씨도 나중에 어느 기회에 거꾸로 그 정유라를 도와주다가 삼성에서 7억짜리 그 마장 마술 명마를 샀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빌려만 빌려만 주는 걸 보고서 화를 내면서 삼성이 이렇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해가지고 성형권 승계되도록 도와줬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스스로 그렇게 그 이런 도움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하고 대가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입증하는 계기가 예.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나타난 건 대통령 측 말 맞다나 뭐 한 분 직접 받은 건 없는 대신에 모든 건 최순실 씨 일가가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경제 공통체, 이익 공유 관계 이걸 이제 입증하려고 이제 특검에서는 대통령 사저 1990년도에 새로 구입한 그 사저 삼성동. 매각 대금 10억 5천만 원을 그 당시에 최순실 씨하고 최순실 씨 어머니 임선희 씨가 계약을 하고 돈도 지급을 했다라는 걸 이제 밝혀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98년도에 대통령 국회에 되시고 난 뒤에 이후에 이 의상 관계 일체, 의상실 운영하는 거, 심지어 지원 급여까지 3억 8천만 원을 그 최순실이 내줬다.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네. 대신 내준 거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 공동관계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도움받은 것이 대통령이 받은 거하고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이제 최종 결론으로 내렸죠. 사실 박 교수님, 근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야말로 검찰의 주장이지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 특히나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3번 독대를 해가지고 그런저런 주문을 했다는데 삼성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 측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증거가 과연 법원에서 채택할 정도로 확실한 건 이 부분이 논점이고 단지 이제 이번에 이제 삼성의 특혜가 최순실이라는 게 정유라의 말을 구입한다는 이런 과정에서 한 77, 8억이 직접적으로 간 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삼성이 하여튼 최 씨 일가한테 엄청난 뇌물을 준 건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과연 대통령하고 공무 관계해 가지고 경제 공동체가 되느냐? 이거는 청와대에서는 뭐 엄격하게 부인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법정 공방에서 사실은 네. 첨예하게 다툴 문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제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이게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는데 박 대통령 측은 지시한 적,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 자체가 자신의 그 대통령직을 그러니까 부당하게 끌어내리기 위한 일종의 기획된 음모라는 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수수 혐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당한 통치 행위의 일환일 수 있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심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 명백하게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권에 좀 반대 입장이 있던 사람들을 무조건 탄압하고 그래서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반 충분한 네.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행위를 이 김기춘 비서실장 단독으로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이번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특검이 내린 결론인 거죠. 그런데 앞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뭐 유영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경제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적 없다, 예. 대납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이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3억 8천만이라는 옷값 대납 부분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계좌 내역을 공개를 해서 제출하든가.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든지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옷값 부분은 뭐 대통령 정도 되면 그
판공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사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를 안 해주니까 좀 의혹이 있고. 대통령도 전체 다 대납을 했다. 대신 냉겨를 글쎄요. 비용을 지불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행정관이 했죠. 그렇게 자기가 네네. 옷값을 갖다 줬다고 증언한 부분인데 예. 그 부분도 법정에서 좀 디테일하게 가려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 발표로 인해 다시 한번 지금 수세로 몰리는 입장인데 블랙리스트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나 장관이나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는 게 지금 보니까 큰 그림인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권이든지 과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문화예술계 특히 융성 사업이라든지 뭐 창작 지원 같은 걸 다 해왔어요. 예산 배정을 하는데 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한쪽에 좀 편중돼 있다. 그래가지고 균형 잡히게 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했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다 보니까 문체부의 공직자들이 위의 뜻을 잘 안 받들어가지고 몇 가지 좀 불만 사항을 이야기해서 뭐 노태강 국장의 몇 사람들은 조금 쥐기를 좀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측하고 이제 공방을 우리가 좀 법리 공방을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님, 또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세월호 7시간 부분인데 예. 특검팀 비선 진료는 확인했지만 세월호 사고 당일날 시술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 처음에 의혹 제기했을 때 검찰에서부터 의혹 제기했을 때 당사자들이 그날 알리바이를 다 제공을 했거든요. 어디 뭐 학회를 갔다든가 또 뭐 골프를 쳤다든가 결국 특검을 통해서도 그게 그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죠. 비선 진료가 있어가지고 국가 원수의 그런 공적인 의료 시스템, 건강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건 밝혔지만은 그날 네. 그런 이제 사적인 의료 진료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밝혀내지 못했고. 다만 이제 그 전날 원래 있어야 됐을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없어져 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세월호 이제 그 참사로 이어져 가지고 그 부분 의혹이 있는데 규명 못 해가지고 검찰에서 규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대납 부분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 측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옷값 대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줬다는 거거든요. 예.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줬다는 건데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은 그게 사실상 그 규명한 의미가 예. 없어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최순실 씨가 준 게 그게 사실상 뇌물죄 비슷하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도 그게 봉투에 들어서 만져보니까 돈인 것 같다라고만 했지 규명은 얼마인지는. 못했고 그 이제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990년도에 그 화면에 나오는 박 대통령 사제를 삼성동 대통령이 사저요.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순실 씨하고 어머니가 계약해가지고 지급을 했고 명의는 대통령 명의로 구입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지급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돈은 그 두 사람 돈이 아니고 장충동 사제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돈 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은 대통령 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 그 임선희 씨고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반대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들 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장충동 사제를 팔아서 준 돈이라면 그걸 현금으로 줬으면 어떤 식으로 줬다는 걸 이제 정황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아니고 통장으로 넣었다면 통장 그 이제 기록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임선희 씨, 최순실 씨가 자기 돈으로 준 게 되는 거고 결국 그동안의 이 생활 관계를 보면은 돈은 최순실 씨가 받지만은 그거는 대통령의 주머니다. 그래서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면 의혹을- 언제든지 그걸 그래서 예. 이제 뺏어 쓰는 그런 관계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뒤집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제 특검의 수사가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됐고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로 넘어갔는데 지금 풀어야 될 또 남은 의혹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좀 그렇죠. 봐야 가장 될까요?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뭐 추가로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어진 그러니까 이 그 혐의 자체가 뇌물수수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 이 특별수사본부 체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위해서 그러면 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공백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고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검찰이 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자인의 신분이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만약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한다면 똑같은 처지에 있던 SK나 롯데에 대한 수사를 그러면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경제적 파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또 상황 논리에 의해서 검찰이 약간 좀 휘둘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의 그 검찰의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특검이 이번에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해서 못했지만 그러면서 특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청구를 자기들이 하면 100% 구속될 거다. 가장 그 아쉽다. 이야기는 그 예.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도 수사해서 제대로만 하면 무조건 구속된다. 그 구속 못 시키면 당신들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수사 자체도 상당한 네.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청와대 박 대통령 측에서는 태생부터 잘못된 위헌적인 특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게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박영수 특검의 그 저희 특검법안은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명근거를 누가 낙점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낙점을 했어요. 둘 중에 이 하나. 탄핵 소추 직전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위헌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시 그 하면 거부권 행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측면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왜 발표를 하느냐 이번 주 내에 탄핵 심판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이 불허를 바로 2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2월 28일 날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금 수만 쪽이 되는 이 엄청난 이 결과를 네. 압축해서 하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박영수 특검도 오늘 그걸 의식해서인지 아주 짧게 추격해가지고 질의응답 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이연이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뭐 굉장히 정황이 없었잖아요. 대통령도 4월에 해야 할 때니까 6월에 선거하자. 그러니 뭐 중립청년 추천하라 이렇게 막 수세했을 때니까 그런 여력이 없는데 최근에 뭐 테이크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야당이 주로 추천한 검사만 임명해 가지고 여당이 추천한 검사가 포함이 안 돼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균형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이야기가 큰 뭐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이 하는 이제 특별수사본부의 역할인데. 과거에 이제 특수부하고 첨단수사부, 그다음에 형사 8분과 이래 합해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메모듣고 수사 기능이 이제 검사들이 투입된다는데 이게 뭐 차별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지 이런 시국에서 뭐 과거처럼 우병우 수석의 어떤 눈치를 본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검찰 장래에 명운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사실 이제 우리 관심 헌재의 탄핵 심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10일쯤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을 놓고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부터 잠시 들어보십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따라 탄핵 찬반을 두고 국론 분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헌법 절차에 따라 헌재가 결정하면 모두가 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패권과 기득권의 낡은 정치가 조장하는 분열을 막아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이 임박해지자 친박 세력들이 벌이는 사회 혼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황교안 대행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 불안과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치권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광장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편승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정치 리더들 모두 승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승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예. 사실 이제 헌재 안팎에서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 뭐 각하냐 뭐 몇 대 몇 이게 구체적인 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좀 어떻게 조심스럽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작년에 비해서는 탄핵 기각 여론이 한 7% 정도 조금 이제 늘어났지만은 상승한? 그래 해도 한 19.9% 오늘 이제 그 갤럽 결과 발표 보면 그렇고 여전히 탄핵해야 된다는 게 73.3%로 이제 많고
집회를 보면은 참석 인원이 초반에는 전반부에는 이제 촛불 인원이 많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태극기 인원이 이제 더 늘어났지만은 전체 여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현재가 그 여론조사 가지고 또 이제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지만은 그 중에 3명만 기각하거나 각하 서버리면은 이제 그 기각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 가능성이 또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 이후인데 그 이후에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쪼개진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계속 뭐 그 국민들이 하도 이제 압박을 하니까 뭐 승복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끝에 가서 꼭 토를 달아가지고 네. 뭐 승복 이제 기각해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저거는 정말 정치인들로서 지도자들로서 나라 걱정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 나라가 다시 봉합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 사회가 정리가 돼서 정상화되려고 하면은 국민 여론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여론도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불복하겠다는 승복해야 네. 된다는 게 50.6%인가 그런데 반대할 수 있다라는 네. 것도 44.6%나 됩니다. 그래서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승복해야 된다는 그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기각해야 된다고 보지만 인용이 되더라도 승복해야 된다는 게 한 배 정도 되는데 촛불 집회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기각되면은 우리는 못 저기 못 승복보다 받아들인다라는 있다. 그 네. 여론이 많아가지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후폭풍이 클 것 같은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이제 후폭풍이 좀 더 클 것 같아서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될 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책임인데 대선 주자들이 특히 대선에 대통령의 가까이 가 있는 네. 선발 주자들이 오히려 더 입장을. 탄핵 행사장에 나와가지고 부추기고 하는 것들 저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도 반쪽 대통령밖에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뭐 세 분 정당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유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말이죠. 저렇게 헌재에 좀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거는 안 된다는 만장일치를 거예요. 해야 된다, 이런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주장이었죠.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론 분열과 그 진영 논리를 모든 게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우리가 헌재에 이임한 권리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이 정도 번영을 오고 우리가 이 정도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헌재 결정 나면 무조건 승복해야 됩니다. 그거 불복하는 사람이나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여론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론은 국가의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 자료지 그것이 절대적인 공론이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서 분석한 정책의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법리 해석을 최대한 존중해서 우리가 결과에 승복하게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오늘 저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경미 헌재소장 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의 변호사를 지명을 했어요. 차 교수님, 예. 이 부분이 헌재 결정에 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자체가 만약 이정미 그 재판관 그 퇴임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지금 이정미 헌재 재판관 퇴임 전에 지금 그 헌재가 지금 결론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아마 지금 그 판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후임에 이선의 변호사를 지명했지만 이 부분은 뭐 크게 이 지금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요 주기 변수는? 주요 변수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결론 전에 선고를 내리기 전에 대통령이든 탄핵 찬반 리더든 좀 승복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뭐 그 여야 지도자들은 주요 지도자들은 다 지금 승복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마 이재명 그 성남시장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정책 승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인 딱 부러진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신 거죠. 막 그렇다고 한다면 두 분 정도만 더 동참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탄핵 심판 자체는 정치형 심판이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우리가 작년에 봤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이 앉아 가결만 하면 이 지금 그 바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따로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일종의 또 사법형 의 그런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법률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판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87년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국민의 합의라고 한다면 이 뭐 법의 지배한 것이 국민적 이 총이라고 한다면 뭐 누구나가 거기에 다 따라야 승복해야 된다. 되는 것이 당연한
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가운데 국정원이요.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에 동의안 정보를 수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상당히 정치권에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실까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찰이 국정원의 고위 간부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한 직원이 헌법재판소에 동향 보고를 수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자 즉각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예단과 정치 공세는 국가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정치 공세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의원님, 사실 예. 이제 이게 국정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개연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개연성은 그동안에 그런 일이 또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도 보도된 문건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찰. 뭐 이제 춘천지법원장 이런 분들에 대한 사찰 자료도 나오고 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보도 자체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익명의 퇴직한 국정원 간부의 말로 익명의 또 현직 뭐 사급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뚜렷한 뭐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보도는 조금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대공 부분, 대방첩 부분, 또 대테러 부분 요거에 한해서만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은 못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불법 사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상은 그걸 명확하게 규명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국정원이 책임을 누명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사실이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되는 것이고. 부분이고요.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나 또 좀 규명이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와중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십니다. 한반도 전술 핵 배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드 문제, 북핵 문제로 야기된 사건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를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한국 정부 주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심한 보복을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등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나 정당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 등 야당은 무책임한 사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적 행위, 종북 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박 교수님, 사드 보복 문제 사실 이제 우려됐던 문제인데 예상보다 좀 도를 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의 행태가 과거에도 보세요. 일본이 센카쿠열도 국유화했을 때 2012년도에 비슷한 행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일본이 강력하게 대응해서 결국은 1년 만에 극복됐습니다. 최근에 타이완의 차이원 총통 취임했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 국방을 지키겠다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여기서 양보하면 안 되고요. 우리 김종인 의원님 말씀 잘하셨대요. 지금 병자호란 때처럼 이렇게 정파 간에 갈려가지고 안보문을 놓고 싸워가지고 되겠느냐.
정말로 저 대선 주자들 정도 되면요. 이 문제 국내 정치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국제 정치도 제대로 봐야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지. 국내 정치에만 몰입돼가 특정 정포만 생각해서 그런 발언 하다 보면은 정말로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한반도를 향해가지고 600기 정도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연평도 포격 때 천안함 사건 때 다 북한 편 들고 북한 핵을 이 정도로 방조 안 하고 조금만 유엔 제재에 동참했으면 우리가 사드 배치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저렇게 공산당이 과거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못 나오고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이죠. 권위주의적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되고 단호하게 우리 정치인들이 단합해가지고 예. 대응을 하고 오늘이라도 국회에서 모여서 좀 결의나 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싸움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단호한 모습은 좋은데 또 개개인의 개개 기업의 입장, 특히 롯데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주권 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데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방어 무기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중국이 소위 말해서 화평 굴기라고 해서 나름대로 대국 굴기를 하면서도 주변 국가들과의 입장을 아주 상당히 많이 고려하던 배려하던 데서 이제는 상당히 뭐 G2 국가로 성장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일종의 패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국의 행태는 결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저는 이 사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전격적으로 사드 부분을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 이 전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사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우려를 보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빤하게 지금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내림으로써 중국에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과연 사드가 지금 이제 만능 무기냐는 것이죠. 지금 뭐 마치 사드만 있으면 북한의 뭐 핵 미사일은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스에 뭐가 보도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 대북 억제책으로 그 하나로 전술핵맹기를 재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드만 만약에 한 3개, 4개 포대만 갖고 와서 그것이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왜 전술제 핵무기를 재배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조건 사드가 만능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손학규 고문이 이야기하듯이 나름대로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한반도 조성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종 외교적 협상도 병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드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사드 조속히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 대못 박아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또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속하게 배치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까지 정부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은 그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사실 그 사드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의 이 고질적인 그런 대국주의, 패권주의 이런 대한민국에 대해서 옛날에 왕조 시대 같은 봉건 시대 같은 그런 이제 조공국가 네.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위압적인 태도가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지혜롭게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중국이 거의 뭐 이렇게 그 위압적으로 이렇게 네. 안 나오도록 빌미를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사실 2015년도에 그 새누리당 안에서 그 유승민 그 당시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신속히. 정부가 네. 딱 잘랐습니다. 산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것도 없고 검토한 것도 없고 합의한 것도 없다. 딱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논의를 해가지고 천천히 진행했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고 예. 황교안 총리가 또 그 당시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지도자를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또 배치 안 할 듯이 이야기했는데 열흘 뒤에 해버렸거든요. 사실 그때는 이미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이 문제에서 가지고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그리고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중국에 대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여론조사상 그 조기 대선 치러지면은 다음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돼 있는데 이분이 계속 사드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했다가 뒤에는 뭐 그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그랬다가 지금 그 한미 간 정부 간 합의했는데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여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어온 이런 약간 반미 친중적 성향이 지금 그 문재인 후보와 그 진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로에 굉장히 그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명확하게 자기 생각과 이 그 외교관 그리고 이게 그 대중 또 한미 동맹관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심판을 꼭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대선이 이제 뭐 2달 뒤에 있을지 12월에 있을지 우리 모릅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처한 객관적인 국제정치 인식, 국민들을 어떻게 이런 위협에서 보호하느냐, 나이브하고 말이죠. 이성적인 뭔가 가지고 왔는데 현실적인 감각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드 문제는 물론 뭐 무기체의 효용성 문제, 이스라엘도 도입하고 일본이 이미 도입했을 때 중국이 왜 아무 이야기 안 했는지, 그리고 중국은 등평 미사일 이미 한반도에 배치했는데 왜 우리 정부가 항의를 못했는지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 안보 체제가 작동하는 한은 무기의 효용성을 떠나가지고 한미동맹의 상징성인 문제, 정치적인 셈법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미국이나 일본의 힘을 빌어서 어차피 지금 미국이 이걸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좀 정부의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미국 조야에서 선제 타격론 또 전술핵 재배치론 사실 이게 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달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달가운 일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오직 북한 문제가 안 풀리고 지금 다급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생존권이 걸릴 문제입니다. 미군의 생명도 있고 여기 미국 시민들의 생명권도 있지만 우리 5천만의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예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올 때 북한 문제를 너무 이성적이고 낭만적으로만 보아온 우리 정파의 잘못이 크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북한 정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오직 하면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말이죠. 폭격론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런 과거의 잘못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자꾸 말이죠. 반민하고 이런 태도 가지고는 이 문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나 수준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갑자기 지금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한 지도 뭐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이 그 단거리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뭐 장착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왜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지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북한이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뭐 사드 또 포대가 지금 누굴 방어합니까?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용으로 미국이 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금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휘둘리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5천만의 지금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제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 선제 타격하면 미국 장사포가 불을 뿜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아무리 한미 동맹이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이해가 아닌 우리의 이익을 먼저 앞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북한의 지금 핵 그 실전 배치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걸 대응해서 그 위협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가 그게 어려웠다면은 전술핵을 배치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현실적으로 저걸 제압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 대북 제재에 동참해서 저 핵 문제를 핵을 확실히 제거할 그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한 이상은 그거밖에 없고. 선제 타격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정말 기술적으로 잘해가지고 외과적으로 딱 깔끔하게 해서 그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핵을 갖다가 파괴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전면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피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 같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탄핵 정국, 특검 수사, 또 조기 대선까지 나라 안팎의 말 그대로 외후 내한 모든 국민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